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전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는 자료 있죠? OT부터 시작하겠습니다. OT부터. 소책자 중에 끼워져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은 다 알고 왔죠? 소개 생략. 자, 수업의 목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화자의 내면이 납득되지 않거나 인물의 심리가 이해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문학 수업. 문학에는 이게 좀 초점인데, 최근에 문학에서 인물의 심리나 화자의 내면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부정이 아니라 어떻게 긍정이니? 어떻게 부정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자의 내면을 좀 디테일하게,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좀 온전히 뚫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거고, 더 이상 대충 이렇게 직접 제시되어 있으니까 선지 가서 판단해 봐야지 안 됩니다. 작년 6월, 9월 평가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사형 선고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면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 진행할 거고, 다음에 보기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문학에서의 시간 단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냐. 자, 다음에 작품은 이해되지만 선지가 처리되지 않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할 겁니다. 이건 오늘 할 건데 선지도 독해가 필요합니다. 선지도.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능국어 시험에 최적화된 독해 기본 실력을 완성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역시 글특임 현상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독해라는 건 읽고 이해한다죠. 그러니까 문장 읽었으면 생각 정리해서 이해해 봐야죠. 알겠죠? 그렇게 돼야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줄 겁니다. 다음에 각 문단의 내용은 어떻게 따로 놀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독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필수 기출 분석 교재는 받았을 테고,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는 선택 구매니까 뭐 구매한 사람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참고로 미니 모의고사는 올해 봤던 콘텐츠 중에서 겹치는 건 한 10% 정도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90%는 나만 주는 겁니다. 나만. 얘기가 그렇게 됐어. 다음에 오늘 받은 소책자 중에 필수 기출분석 워크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나가는 진도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랑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지문 해설, 문제 해설 이렇게 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지문에 모든 문제를 풀진 못합니다. 문제 가려가면서 이제 뽑아서 문제 풀 건데, 나머지 문제는 다시 한번 워크북에 실려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고 다음에 복습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EBS 독서 올인원 있을 겁니다. 많으느라 개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올인원은 파트 1은 EBS 독서 원문입니다. 그래서 독서 원문 중에 예컨대 독서론 이런 건 내가 해설 붙일 필요 없죠. 다음에 영화 지문 이런 것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같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문은 내가 EBS 독서 원문에 지문 해설을 직접 다 달았습니다. 지문 해설. 그래서 뒷부분 참고해 보면 되겠고, 파트 2는 EBS 독서 소재랑 연계되어 있는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비기출 문제 중에 연계된 게 있으면 싹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재 연계도 대비할 수 있게 구성했고, 파트 2 중에 평가원 기출하고 교육청 기출은 역시 내가 직접 지문 해설 다 썼습니다. 문제 해설이 아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지문 해설. 쌤 글쓰기에 조금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 지문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내가 느낀 바를 문장으로 다 풀었었습니다. 알겠죠? 내 생각을 온전히 따라올 수 있게. 다음에 독서문학 모의고사 공통이 34문제죠. 그 다음에 독서론이 3문제니까 이거 빼고 나면 31문제인데 이렇게 실려있는 모의고사가 다음 주부터 배부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탕 독서문학 모의고사 31문제짜리 2회분씩 나갈 겁니다. 2회분씩. 이것도 역시 나만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문학 강화 인재, 오늘 현대시 위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문학 강화 인재는 현대시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문철학 나갈 거라서 독서 강화 인재도 인문철학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는
진도의 성격에 맞게 제재별 N제 저렇게 놨는데 이건 선택 과제니까 여러분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이감 콘텐츠 선택으로 구매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구매한 사람은 때에 맞춰서 밀리지 않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숙제 검사하는 건 얘입니다. 얘. 알겠죠? 네, 이거 2개까지는 꼭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EBS 연계 대비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EBS 연계 대비 수업은 제가 여기 AM 수업에서 아마 목요일쯤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재생 목록을 다 넣어줄 텐데, EBS 독서 수업은 목요일 이후에 인코딩이 끝나면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토요일, 매주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멘토링. 수능시험 3번 쳤습니다. 수능시험 3번. 대학 가서는 행정고시 4년 반 공부했습니다. 총 도합 수험생활 7년 반.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죠. 행정고시는 떨어졌으니까 아마 여기 있는 걸 텐데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생 재수도 해보고 다음에 3수할 때는 반수를 했기 때문에 러셀이는 누구보다도 강사 중에서는 정시를 좀 혹독하게 겪은 사람이 아닌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어볼 만한 슬럼프 먼저 다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다른 과목 푸냐 이런 거는 답변 못 해주지만 이럴 때 어떤 이 멘탈을 가져야 됩니까? 라는 건 지금까지 답변해 주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다. 딱 한 번. 얘가 진짜 병으로 난독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 해줬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에 내가 올해는 현장 응대를 좀 강화하려고 수업 스케줄 엄청 조정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아침 8시 반에 왔습니다. EN 수업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후에 하루 종일 7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입니다. 그 말의 즉슨 오후에 질답 시간이 다 뻥 뚫려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뭐 바작원 이용하는 사람은 오후 중에 아무 때나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되겠고 그게 아닌 사람은 나한테 미리 연락해서 수업 전에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알겠죠? 편하게 연락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클리어 파일 받았을 텐데 그 클리어 파일에 표지 바로 뒤쪽 가보면 수강생 신상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나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각자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한테 상담받을 때 알겠죠? 나한테 상담받을 때 들고 오면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빨리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적어서 가져오면 되겠고 상담할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필수 기출분석 사용설명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필수 기출분석 사용설명서.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지문 해설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예시와 함께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 과제 채점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제 채점표. 그래서 매주 과제 제출하면 여러분 과제 제출할 때 클리어 파일이랑 같이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비닐 안에 넣으면 안 돼. 뜯고 와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채점표의 기준에 따라서 조교들이 커멘트 해줄 겁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1, 2월 동안에 내 강의 다 들었습니다. 물론 내 제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수업 때 하는 톤대로 피드백을 줄 겁니다. 수업 때 하는 톤 그대로. 다음에 최우선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실하게 학습했는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껏 숙제 제출했는데 많이 틀렸다고 뭐 중, 하 이렇게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성실하게 정해진 분량을 다 하기만 하면 상은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독해 태도대로 문제 풀었다라고 하면 최상까지 나갈 겁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질문표 있죠? 질문표. 질문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필수 기출분석 워크북 내용에 대해서 독서나 문학
궁금한 게 있다면 거기다 질문 내용 기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모르겠으니까 해설해 주세요 말고 어디까지 생각을 전개했는데 어디서부터 막힙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적어줘야 답변이 자세하게 나갑니다. 그렇죠? 오늘 교재 그거 아닌데. 오늘 새 교재입니다. 2층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지 그렇게 활용해 주면 되겠고 서면으로 굉장히 충실하게 조교들이 답변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과제, 수행 내용과 그 다음에 피드백, 질문 내용이 클리어 파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다음에 하반기 되면 이 과목을 정시하고 나서 이렇게 성적표도 다 나갈 겁니다. 성적표 싫어? 나갈 건데 여러분 이 친구가 88점이죠? 88점 2감 88점이면 꽤 잘 본 편입니다. 2감이 꽤 어려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답률이 5.6%야 88점인데 5.6%짜리 문제를 틀렸습니다. 고전시가 문제인데 과연 고전시가가 약한 걸까? 근데 그러기에는 바로 밑에 31.5% 고전시가 이건 또 맞췄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내 생각에 독서론하고 선택 위주로 먼저 풀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오면은 이쯤이 문제풀이 중간쯤이거든. 집중력 떨어진 거죠. 고전시가가 약한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80분 동안 끊임없이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평소에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끊어서 공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성적표 보면은 대충 뭐가 문제인지 왁구가 다 나옵니다. 알겠죠? 쌤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보면 다 알아. 다음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점인데 여러분 72점 보이죠? 이 친구 처음에 출발 59점으로 출발했습니다. 59점. 근데 이때쯤에 92점까지 찍었는데 여기 보면 평균은 올라가고 있죠? 근데 보면 본인 점수는 또 86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사실 6점이 아니라 7, 8점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평균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 원래 끝날 때 다시 95점으로 끝났는데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 국어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학하고 탐구해야지.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국어는 지식을 쌓아가는 과목이 아니라 감각을 가다듬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털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 동네 대치가 진짜 그게 심한데 하반기에 수학에다 탐구가 급하면 이감 모의고사 시험점만 받고 바로 집에 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유의미하게 이 동네가 비율이 높습니다. 유의미하게. 근데 내가 보기에 그거 되게 공부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는 어차피 해봤자 안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이나 탐구처럼 뭔가를 공부했을 때 바로 확 개념이 와닿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공부했을 때 이 초반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글인데 지금 보니까 이 비슷한 글을 지금은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네. 긴 기간을 두고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꾸준하게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꾸준하게. 알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이때 떨어졌을 때 내가 불러갖고 엄청 혼냈다고. 자, 뭐 뻔한 얘기 넘어가고 학습 목표. 기본 기출 분석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거 위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선지가 정오답인 이유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공부가 근거 여기 있네? 다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여러분 다음부터 꼼꼼하게 읽었습니까? 다음부터 똑바로 읽었습니까? 그쵸? 좀 허무맹랑한 얘기죠. 되게 험악한 얘기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독해 태도를 가다듬는 게 국어 수업을 듣는 목적이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개념적인 똑바로 읽었는지 상당히 체크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의 개념은 뭐야? 뭐의 개념은 뭐야?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어가 3등급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시문에 주어진 개념을 키워드만 남겨요. 그러니까 수식 없구나, 설명 다 날려버리고 단어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연결이 안 되죠. 뜻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똑바로 했죠. 이 얘기 되게 강조 많이 할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지문 하나 풀고 나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회차에 어디가 뭐냐면 26에서 31번 갑시다. 1회차에 26에서 31번. (1회차) 26에서 31번. 자, 여러분 시간 1분 줄 테니까 1문단만 먼저 읽어봅시다. 1문단 시작. 자, 1분 다 읽어봤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유학의 개념적이 뭐죠? 그쵸? 다시. 유학의 개념적인 뭐라고? 수기층을 통해서 뭐가 되기 위한 학문? 그쵸? 성인이죠. 개념적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죠? 수식 갖고 읽으면 확인할 수 있죠. 맞죠? 다시. 첫 번째 줄에서 괄호로 묶어봅시다.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1문단의 첫 번째 줄.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자, 여러분 고1, 2지문하고 고3 지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 지문부터는 되게 불친절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A란 B를 말한다. 딱 명시적으로 잘 안 줘.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수식어구에 슬쩍 숨겨놓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1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 가면 성인의 개념 정의는 또 뭐죠? 수기치인의 도리를 통해 뭐와 합일되는 경쟁? 맞습니까? 저 그러면 이때 성인은 천도와 합일된 경쟁인 거죠? 자, 그러면 1문단의 끝문장 갑시다. 자,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별을 지어 이 땅에 비출 유학의 이상사회. 여러분, 유학의 이상사회는 뭐가 이루어진 사회인 거죠? 유학은 뭘 하기 위한 학문이었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유학의 이상사회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다 뭐가 됐다는 뜻이야? 성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을 바꿔 말하자면 사회가 뭐와 합의되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오케이. 3문단 끝에 갑시다. 3문단 끝에서 세 번째 줄. 인간에게 내재된 밑줄. 천도를 실현하려는. 3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율곡의 목표는 뭐였지? 그쵸?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밑줄.
그러면 이것도 뭐랑 관련이 있는 거죠?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차원의 천도 실현이죠? 개인 차원 맞습니까? 두 번째 무슨 차원이죠? 사회 차원이죠?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개인 차원에서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 그게 수양론이죠.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차원에서 이상사회 구현 맞습니까? 그게 경세론이죠. 어떻게 해야 이걸 파악할 수 있죠? 일문단이 뭐부터 똑바로 읽어줘야 돼? 유학의 개념부터. 그래서 유학의 개념이랑 성인의 개념 붙여 읽었더니 유학의 이상사회가 천도와 합의되는 경지 도출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산문단이 연결이 되죠? 납득됨? 그러니까 개념적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냥 키워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뜻을 새겨야 이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힌트 좀 줬는데 다시 이 글의 논지는 두 가지 뭘 파악해야 돼? 개인 측면에서의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 사회 측면에서의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 알겠죠?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독해에서 문제 풀어보는데 시간 총 11분 주겠습니다. 11분 시작.
2분 전. 일 분 전. 삼십 초 더 주겠습니다. 자, 그만 같이 봅시다. 질문이 굉장히 좀 길죠? 시간 조금 빡빡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 앞에 봅시다. 2, 3분 단위 정보량이 좀 많다고 느껴지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안 느껴졌으면 할 말 없고. 민성! 2, 3분 단위 정보량 왜 많다고 느껴졌죠? 그쵸? 여러분, 분명히 1문단의 문제 제기는 뭐였지? 율곡에는 뭘 소망했다고?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을 소망했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안 나와. 그쵸? 그 얘기가 바로 안 나온다고. 3문단 후반부 가야 나오거든? 그러면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정보들을 2, 3문단에 걸쳐서 뿌려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 A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정보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논지와 간격을 벌려두는 거죠. 분명히 이거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뜸들이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독해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알겠죠? 읽기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얘와 관련해서 과거 기출은 어떤 게 있냐면 이로스는 A형의 칸트의 추위 판단, 그 다음에 이로스는 B형의 신체의 아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미적 감성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추위 판단부터 봐야 돼. 그 다음에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선 먼저 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들에선 이런 문장을 줬다고.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그냥 생각해야 돼.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거죠. 발전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지면 무슨 생각해줘야 돼? 간격 벌리고 사전 정보 깔아둔 다음에 나중에 연결하겠지.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납득됩니까? 자, 이 문단 갑시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사론을 전개하는데 밑줄 그 바탕은 사실 주긴 했어. 이렇게 짤막하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로부터 설명하고 나서
이 수기론, 그 다음에 경세론, 수양론, 그 다음에 경세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밑줄, 한 줄 밑에 보고 밑줄, 또 두 줄 밑에 본다 밑줄.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와 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죠? 개념 두 개 나왔으니까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비교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방금 어디에 밑줄 쳤죠? 문장에? 주어 서술어죠. 그쵸? 율곡은 보고, 율곡은 봤다죠. 뭘 본 거죠? 이의 개념과 기의 개념을 보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서술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첫 번째 비교의 기준은 바로 개념이겠죠. 개념. 이의 개념은 뭐죠?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죠. 기의 개념은 물질적 요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비교의 기준 존재 양상 맞아?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간단하게 그냥 양상이라고 적겠습니다. 어떻게 존재한대? 이와 기는 더불어 존재한다. 맞죠? 문제 하나 해결하고 갑시다. 29번 가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밑줄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 밑줄. 상경! 한 글자 뭘로 줄일 수 있죠?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죠? 한 글자 어떻게 줄일 수 있지? 기, 그렇죠. 그렇게 줄여야지. 자, 다음에 밑줄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세계. 얘는 한 글자로 줄이면 이. 자, 다음에 그 한 줄 밑에 밑줄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밑줄. 그러면 여러분 이 측면에서 플라톤의 견해와 율곡의 이기로는 차이가 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답 1번. 따라서 답 1번. 자, 묻겠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견해 뚱딴지처럼 갑자기 왜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돼? 일상적 이렇게 읽어놔야 1번이 빨리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출제자는 이와 기를 비교할 때 주어 서술어 단위로 문장을 읽고 하나씩 기존 세워나가라. 그렇게 요구했던 거 맞습니까? 안 그러면 이거에 딱 들어맞게 보기를 줄 리가 없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추가적인 견해가 주어지면 죄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짝 맞춰서. 그래서 맨 처음 놈 읽어줄 때 주어 서술어 읽어주면서 첫 번째 이거 얘기했네, 두 번째 이거 얘기했네, 딱딱 틀을 맞춰놔야 그 다음부터 짝 맞춰 읽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이해됐죠?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 뭔가 차이점 이게 아니라 첫 등장하는 놈을 읽을 때 주어 수로 단위로 문장 끊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기준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양상. 내가 이렇게 집중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계속 가겠습니다.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3문단 가겠습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곡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곡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성인 나오는 순간 눈이 확 뜨여야 돼. 이유는 뭐죠? 다시 율곡이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다고? 유학의 이상사의 구현 맞습니까? 근데 유학 이상사의 구현은 무슨 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천도와의 합일. 근데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죠? 일문단의 문제제기 직결되고 있거든. 확인해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보량 집어넣고 간격 벌린 다음에 3문의 후반부에서 연결짓고 있는 거 보입니까?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고 버텨줘야 돼. 이거 명심하고. 그리고 얘를 읽어나갈 때는 또 이랬던 태도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태도가. 자, 아무튼 간에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밑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근데 한 줄 밑에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밑줄. 이게 이렇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의 이상사회.
이해되죠? 유학의 이상사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이는 보존하고 기는 그 병폐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얘 깔아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연 묻겠습니다. 결국 사회 측면에서도 뭘 제거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쵸? 기재상의 병폐 제거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회에서 7문단의 정보량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지? 어떤 식으로 초점 잡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병폐는 무엇인가? 보존해야 될 이는 무엇인가? 그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상당히 빨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주면. 자, 그 다음 단락 가봅시다. 여러분, 참고로 3문단 후반부에 거경, 국리, 역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만약에 짜잘짜잘한 내용 일치 문제 나오면 이 부분에 리서치하고 돌아와서 판단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1문단의 문제 제기가 붙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이미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서 그냥 개념적인 확인해 줘도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돼. 알겠죠? 다만 뭐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1문단의 문제 제기였던 얘네 둘.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계속 의미를 연결해 나가려는 건 굉장히 집중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 위치 여기 있네 물어보면 나중에 와서 개념 확인해 봐야지 이래도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모든 걸 한 번에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자, 넘어갑시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법제 밑줄 민유 밑에 한 글자로 줄여봅시다. 법제 개혁론이라는 건 법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뭐라고 봐야 돼? 기, 그렇죠. 자,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한우가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사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선조가 법제 개혁을 펼치고 싶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이랑 짜고 쳤겠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선조가 이렇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리가 없잖아. 이 지문에서. 자, 계속 갑시다. 아무튼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바로 만원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며 기. 실제로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 어진정치, 삼강, 오륜 싹 다 한 글자로 뭐? 이, 그렇죠. 이거 그렇게 읽혀야 돼.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함여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밑줄 영구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 영구히라는 건 뜯어 고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문단을 어떻게 처리하면 돼? 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성종대에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이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밑줄. 자, 이것도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맞죠? 자, 그러면 경국대전, 양법미, 그 다음에 나오는 조종성원까지 싹 다 한 글자로 뭐?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원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쵸? 걔는 이니까 뜯어 고치면 안 되지.
그는 성종을 위한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법령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기들을 거론한다. 이런 기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이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표현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무슨 뜻인 거죠? 이기론도 모르는 병신들 이 정도 뜻인 거죠. 됐죠? 자, 그러면 26번 갑시다. 여러분 선주 1번 이거 왜 냈을까? 26번에 선주 1번 내 생각에 이거 이렇게 두 가지 이미 상통하는 거 확인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주 2번 1문단의 문제제기 뭐였죠? 이화의 이상사회 구현 맞습니까? 2번 바로 지워야지. 다음에 3번 하고 4번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단락 가서 그냥 찾아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다시 돌아가서 빨리 확인해도 괜찮다고. 다음에 5번 여러분 밑줄 개정되면서 여러분 경국대전 개정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5번 정답.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선지 2번 기는 내재된 법체계로 할 수가 없죠. 걔는 이지 2. 그래서 2번 정답. 다음 28번 가겠습니다. 선지 1번 여러분 뭐는 정화될 필요 없죠? 2는 정화될 필요 없죠. 1번 탈락. 자, 그 다음에 2번 분리 가능합니까? 안 되죠? 2번 탈락. 다음에 3번 정확하게 글의 논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제 4번 성인은 계제상의 병폐가 없는 사람이죠. 다음에 5번 이런 거는 방금 그 부분 한 3문단 정도 찾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2문단이었나? 3문단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0번 여러분 이기론도 모르는 바보들은 누구였죠? 국왕이 아니라 권세가들이었죠. 따라서 2번 정답도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개인적으로 31번의 문제가 조금 아쉬운데 지문의 논지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자, 보기 갑시다. 숙종 25년 회양도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하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했다. 참 이런 거 보면 현대사회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전근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우리 죄다 노비일 수도 있어. 양반이라는 보장이 어딨어.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선비가 맞아 죽은 거 아니야. 그쵸?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에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밑줄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까지 밑줄. 자, 그러면 여러분 숙종은 가를 거쳐서 다로 가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신들은 나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봐봐. 얘도 경국대전이고 얘도 경국대전이죠. 그러니까 성종하고 신하들 모두 숙종 신하들 모두 뭐는 존중하고 있는 거야? 조종 성원은 존중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선수 1번 그쵸. 가를 거쳐서 다로 가는 게 조종 성원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죠. 1번 정답. 다음에 2번 무슨 소리야. 이거 거쳐서 다로 가야 된다니까. 2번 지워야죠. 다음에 3번 다를 적용하는 건 오히려 가의 경국대전 규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3번 삭제. 다음에 4번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다. 경국대전 싹 다 양법 미이라니까. 됐죠? 다만 이 사안에선 경국대전 중에서도 가로 가야 된다고. 다음에 5번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가를 거쳐서 다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5번 탈락.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해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생각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학의 개념적인 읽기 위해선 어디 주목했었어야 되는 거죠? 수식어구.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른 지문 읽을 때도 개념적인 읽을 때 뭘 절대 흘려서 읽으면 안 돼? 수식어구. 태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문단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의미 앞뒤 연결. 그래서 1문단에서 유학의 이상사회 구현.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게 어디 가서 연결되죠? 3문단 후반부 가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얘 끼워 넣어서 읽기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야 글에서 튕겨나지 않습니다. 와, 정보량 개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와 기 어떻게 비교했죠? 주어, 서술어. 그래서 기준 하나, 기준 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준 바탕으로 뭐까지 비교했다고? 플라톤의 견해까지 비교했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에서 7문단 결국 뭐가 포인트였죠? 사회적으로 이는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될 기지상의 병폐는 뭐지? 이거 두 개 구별하면 그냥 쭉 뚫어낼 수 있었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보量줄여낼 수 있는 거죠? 생각의 정리. 알겠죠? 생각의 정리.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독서론, 화작, 매체, 이런 거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걸까?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아, 물론, 한 8, 9할 때쯤 가면 화작, 독서론, 뭐 매체,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풀어라. 몇 번 하는데 좀 빨리 풀어야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의 속도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런 건 되게 부차적인 얘기라고. 지금 할 내용은 아닌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특히 4에서 7문단의 정보량을 쫙 줄여나가는 그 과정, 이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독해하다가 쭉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쭉 나가다가 뭐지? 이렇다고. 그쵸? 처음에 1, 2문단에서 필요한 만큼 생각의 정리를 하면서 독해의 방향을 잡아주질 않으니까 뒷문단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매해 필수 기출분석 커리큘럼 나갈 때는 이 지문을 제일 먼저 합니다. 독해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되게 좋은 지문이거든. 자, 납득 다 됐죠? 그러면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22쪽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34번 문제 하나만 풀면 되겠습니다. 34번.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 5분 주겠습니다. 5분 시작.
2분 전. 일 분 전. 자, 그만 앞에 봅시다.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34번 문제 정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마 틀렸다면 2번 찍어줄 겁니다. 2번. 자, 여러분 1문단부터 갑시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밑줄, 논리정연하고 새로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붙여 읽을 필요는 없는데 붙여 읽을 수는 있습니다. 왜 논리정연하죠? 전제 내리고 결론 내렸거든. 맞죠?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논리정연한 겁니다. 다음에 왜 새로운 주장이냐면 마지막 단락에 밑에 두 번째 줄 응보주의를 탈피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이죠. 마지막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34번 문제 내는 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기서 당시 계몽주의 사조의 내용은 뭐죠? 당시 계몽주의 사조의 내용은 뭐지? 이거 잘 읽어봐야죠. 인간은 뭘 추구한다고? 자유와 행복, 그쵸? 그 내용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에 호응하여 베카리아는 괄호로 묶어봅시다.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까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간에 대한 전제 두 가지 뭐죠? 첫 번째는 인간은 뭘 추구한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한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이익을 저울질한다. 자, 그러면 1문단의 정보량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냐면 이거 두 문장을 끌고 와서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봐야 줄어들어. 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왜 그렇죠? 두 개 중에 뭐랑 관련이지? 이익을 저울질하는 존재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어주고, 그럼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인간은 뭘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인 거죠? 자유와 행복 추구.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와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여러분 끼워넣기 표시해봐.
무슨 행복이냐면 사실은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 행복. 정확하게는 그걸 증진시킬 때 가장자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여기 밑줄.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떼준 것 이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커지는 거죠? 내가 떼준 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그건 뭐에 어긋나는 거지? 이익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죠. 이해됐나? 그런 관점에서 34번에 4번 다시 읽어봅시다. 선제 4번 무슨 얘기죠? 저울질이 잘못됐다 맞죠? 4번 정답. 그럼 묻겠습니다. 되게 어이없어 보이지만 이거 3문단 잘못 읽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34번에 2번 찍게 되는 건 결국 뭘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1문단이죠. 1문단.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 잘하는 사람은 이런 느낌으로 간다니까?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 그러니까 34번 틀리게 되는 건 진짜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1문단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금 3문단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죠? 그죠? 처음에 정보를 잘 쌓아 나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하면 쌤, 그러면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빠르다고. 그래야 아까 율곡의 법제 개혁론 같은 지문도 4에서 7문단에 쭉 드러낼 수 있죠. 안 그러면 각 문단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거 다 읽어야 돼. 빠른 것 같지만 결국에 빠른 게 아니라고. 자, 다음에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밑줄, 그는 밑줄. 첫 번째 줄에 그는 밑줄. 두 번째 줄에 역사란다 밑줄. 자, 사형에 대해서 첫 번째 베카리아의 주장은 뭐죠? 인간은 무슨 존재다? 감각적인 존재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썰어버리는 것보다는 뭐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시각적인 노출이, 그쵸? 갇혀있는 걸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밑줄. 자, 그러면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는데 몇 가지 근거를 내세운 거지? 두 가지. 맞습니까? 두 가지를 내세운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사형은 뭐 이상의 효과를 주지 못하죠? 마지막 단락의 내용에 따르면 옥살이 이상의 효과를 주지 못하죠. 그죠? 그럼 묻겠습니다. 효과가 없는 거야?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2번 안 되죠. 2번 안 되는 거지. 납득됩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1문단에서 이 가장 중요한 전제, 인간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아는 존재이다. 이거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었느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정리해 봅시다. 역시 당시 계몽주의 사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죠? 수식어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베카리아가 인간을 어떻게 전제했는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었죠? 부사 수식어구를 통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고3 지문에서는 뭔가 중요한 내용을 오히려 키워드에 잘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걸 수식하는 놓고에 슬쩍 흘려놓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문장 간의 연결이 쉬워집니다. 연결이. 다음에 여기서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지문의 논지는 뭐죠?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1문단 내용 쭉 깔아놓은 거라고. 자, 다음에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서 3문단의 사형 반대 이유까지 쭉 그 의견을 붙여나갈 수 있었느냐. 됐죠? 뭐 이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중요하죠? 이게 훨씬 중요하다 맞습니까? 애초에 똑바로 읽어야
34번이나 또는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7개 법제 개혁론 쭉 뚫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 문제에서 읽어보고 아 근거 여기 있었네. 다음부터 똑바로 읽어야지. 근데 그 똑바로가 뭐냐고. 다음부터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였으면 이미 국어 다 100점이죠. 그런 다짐은 벌써 수천 번 하지 않았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쵸? 당시 계몽주의 사조 등등 수시 갖고 내용 흘리게 되면은 내용 다 따라 놀게 됩니다. 처음에 1, 2문단까지 오히려 굉장히 천천히 읽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제별 독해 전략 완성. 특히 인문 철학이 좀 그런데 물론 다른 지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문 철학 지문 2개 풀었는데 여러분 1문단에서 다른 표현 같은 의미 이걸 수식어구로 통해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인문 철학 지문을 잘 못 읽는 학생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다른 표현 같은 의미를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아까 유학의 이상사유근이랑 천도와 합일, 성인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문장이 따로 놀게 되고 그래서 튕겨나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반대로 법경대 지문 이런 데 가면 다른 표현 같은 의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경대 지문은 또 뭐가 문제가 돼? 조건과 효과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과학기술 지문은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인과관계 확장 또는 단계에 따른 현상의 구별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인문 철학 지문 관련해서 우리 첫 번째 뭘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표현, 같은 의미. 그게 수식어구로 통해서 의미가 서로 간에 연결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걸 능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정보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10분 쉬고 나머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